봄 기운이 가득한 캠퍼스. 같은 과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원창군을 만났다. 8월 2일. 근데 처음에 형 봤을 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거리감이 안 느껴졌던 게, 난 형 처음에 봤을 때 빠고삼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 진짜? 진짜? 밥 사줄게. 형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이제 막 형 친구들 군대 다 갔고 제대하지. 제대야. 한 명 지금 제대했어. 근데 솔직히 형 근데 과제가 진짜 그거를 그냥 맨날 다 해가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레포트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삼수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훨씬 재밌어. 그동안은 힘들었는데 이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원창군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2번의 실패와 3번의 도전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원찬군이 남들보다 먼 길을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래 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원찬군. 재학 시절에는 물론 지난 2년간 원찬군이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신 선생님이다. 재수를 하면서도 쌤이 니하고 몇 번씩 이렇게 뭐 통화를 하거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금씩 네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끼죠.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네 3년을 더 공부해갖고 2년을 더 공부해갖고 그래. 네. 그거 보상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진짜 기쁘다. 네. 사실 원창군이 삼수까지 하리라고는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원찬이가 저희 반의 1등이었는데 뭐 항상 뭐 공부든 뭐 학교의 생활 태도든 다 뭐 이렇게 정말 그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게 원찬이 생활 기록부인데 이 생활 기록부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내신 1등한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거를 이제 원찬이가 받아줘 졸업할 때. 이렇게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원찬군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런데 수능 결과는 의외였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온 것이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점수였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고 또 수능은 잘 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처음에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상당히 충격과 좌절이 컸어요. 그때는 이게 막 내 실력이다 인정도 안 되니까 내가 낮춰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뭐 인생에 재수 한 번 정도야 이런 생각 때문에 수능 친 날 채점하고 바로 재수를 결정했어요. 그렇게 재수 생활을 시작한 원찬군. 당시 원찬군은 자신이 운이 나빴다고 믿었기 때문에 딱히 공부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그래서 그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면서 수능 시험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중 늘 2등급이었던 언어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원창군이 택한 방법은 무조건 많이 푸는 것이었다. 재수 때는 언어가 무조건 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을 높이려면 문제 푸는 양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3등급이 나온 사회탐구 영역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했다. 사회탐구 영역은 얼마나 많은 양을 정확하게 외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보통 사회탐구 영역은 사람들이 암기 영역이다, 뭐 암기 과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고3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읽고 쓰고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였어요. 재수 시절 원창군이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자신의 공부법을 끝까지 자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따로 모아둔 성적표들이 있는데 이 성적표가 제가 재수 때 평가원 성적표거든요. 그때 전 과목 다 1등급 나오고 점수도 좋게 받아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내가 그동안 실력이 없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수능을 치른 원찬군. 그러나 모의고사와 수능은 너무나 달랐다. 당연히 성적이 오를 거라 자신했었는데 이번에도 주요 과목들의 성적은 제자리였고 원찬군은 또다시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두 번째 실패였다. 두 번째 수능도 그렇게 잘 치지 못하고 대입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처음요. 그래도 내가 삼수를 해서라도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있고 또 대학 4년에서 공부하고 싶은 바도 있는데 그냥 수능 한 번 쳐서 점수 맞춰서 간 게 내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로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수를 결심하게 됐어요. 삼수 생활을 시작한 원찬군은 그제야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했다. 두 번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동안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속독하는 훈련을 했는데 결국 속독을 하려는 게 너무 의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수능을 분석해보면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해보는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찬군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3, 4회씩 문제를 풀다 보니 장르별로 지문의 특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비문학은 글의 구조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주제를 파악하기가 쉬웠다. 비문학 여러 지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일정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도입부가 되는 첫 문단에서 글의 핵심 소재가 나오고 그 핵심 소재와 관련된 글의 전개 방식이 제시되는 구조. 글의 핵심 소재와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글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예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훨씬 주제 파악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이 지문을 예로 들어보면 첫 문단에 기업 결합이라는 핵심 소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 심사 과정을 거친다는 문장으로 앞으로 몇 가지 심사 과정이 제시될 거라는 전개 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단에서 첫 번째 심사 과정을 시작으로 각각의 문단마다 심사 과정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이런 전개 방식들과 핵심 소재를 종합하면 지문의 주제는 기업 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심사 과정이라고 정리된다. 이처럼 글의 핵심 소재와 전개 방식, 주제를 정리하는 원찬군의 비문학 지문 분석법은 문제를 풀 때 한결 능률적으로 해답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선 주제가 전보다 훨씬 쉽게 파악이 돼서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20번의 1번 선지 같은 문제에서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이전에는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거나 아니면 기업 결합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업 결합 여부가 이 문단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부분만 다시 읽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비문학 지문의 경우 주어진 글의 첫 번째 문단에 주목해야 한다. 첫 문단에서 핵심 소재와 글의 전개 방식 이 두 가지를 찾으면 지문 전체 구성은 물론 지문의 주제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 문단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비문학 지문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소설은 비문학 지문과는 글의 흐름이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소설은 전체 소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주제를 찾아내는 게 좀 곤란했었어요.
하지만 출제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문을 발췌해서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쯤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 또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어보았어요. 소설 지문은 전체 내용 중 일부만 나오지만 읽어보면 발췌된 부분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일단 지문 전체를 읽다 보면 이야기의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앞뒤의 단락을 나눈다. 주인공의 삶과 성격 제시. 그리고 두 단락의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전환되는지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어진 지문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지문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이야기를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앞쪽 이야기의 핵심은 서 씨의 모습에 감탄하는 나이고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서 씨를 본 후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나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서 씨의 역동적인 모습과 삶을 반성하는 나라는 전체 지문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다. 원찬군의 소설 지문 분석법 역시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소설 지문을 여러 덩어리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특히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20번에 3번을 보면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한다고 돼 있는데 앞덩어리에서는 서 씨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감탄을 하고 뒷덩어리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는 것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시의 경우에는 소설이나 비문학 장르와는 달리 함축적인 단어나 문장, 상징어가 등장하고 그 의미가 자유롭게 해석되기 때문에 주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원창군은 보기를 먼저 읽었다. 보기의 내용에 시어의 해석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시를 해석하고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보기에서 실마리를 얻고 시를 다시 읽으면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종 시인의 인동차라는 시. 이 시의 경우 처음 읽어서는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때 보기를 읽으면 시를 쓸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인동차라는 중요한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 어려운 시어와 문장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 보기에서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보면 일제강점기 시련과 극복 의지라는 시의 주제가 드러난다. 옛날에는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은 이거는 내가 아직 내 감으로는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난 선천적으로 이런 감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후에는 문제를 푸는 게 더 틀릴지라도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제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방법 뭔지 알아.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수능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능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만 평가받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엔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기상 후 2시간이 지나야 활성화된다고 한다. 원창군은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언어영역 시험에 대비해 5시 4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시험을 보는 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수능 과목을 치는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창구는 주말마다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를 했다. 시험 당일의 흐름으로 몸과 두뇌를 함께 훈련시켰던 것이다. 셋째로 수능을 치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아무리 잠이 와도 자거나 졸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부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원창군에게는 이 사소한 습관조차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흘렀다. 언어 영역에 이어 또 다른 고민은 사회 탐구 영역이었다. 원창구는 자신이 외운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사회 탐구 영역에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교과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원창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 처음에는 사회탐구 영역 점수가 낮은 이유가 단순히 암기가 부족해서 그럴 거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암기를 많이 하더라도 안 풀리거나 어렵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암기는 했는데 이 개념이 시작된 지점이 어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사회탐구는 나무 같은 과목이더라고요. 나무의 모양을 보면 먼저 큰 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후에 큰 가지를 뻗고 그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이 파생된다. 원창구는 사회탐구 영역의 개념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대단원의 제목은 줄기에 해당하고 큰 개념들은 가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동안 원창군이 열심히 외웠던 작은 개념들은 큰 가지에서 뻗은 작은 가지들이 되는 것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공부하던 방식인데요. 옛날에는 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만 쓰거나 또 읽으면서 계속 암기를 했다면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가지는 물론이고 가지가 나온 큰 줄기가 어디인지까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작은 개념들을 하나하나 외우는데 급급했다면 공부법을 바꾼 후에는 수많은 하위 개념들은 물론 하위 개념들이 속한 상위 개념과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즉, 줄기와 가지를 모두 공부하여 나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부법은 문제를 풀 때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5번 문제는 문화 변동의 원인을 유형화한 것인데요. 선지 1번을 읽어보면 보통 김치와 스파게티라는 두 문화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생각에 답을 1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치 스파게티는 두 문화가 합쳐진 문화 융합의 사례이므로 이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문화 변동의 과정과 양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문화 변동의 원인을 묻고 있기 때문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되는 김치 스파게티와 불고기 피자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에처럼 공부해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가지만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다면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 헷갈리다가 결국에는 찍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생각하면서 줄기와 가지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면 아주 쉽게 답이 1번이 아니라는 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은 원찬군. 원찬군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1년간 성실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원창군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대신 전 과목을 복습하면서 과목별 핵심 내용을 메모지에 정리했다. 시험 당일 마지막 1분까지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수 때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 수능은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후회한 점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해야 될 거를 미리 적어가서 그 내용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적어가서 수능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원창군은 3번째 수능 시험을 치렀다.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다 보니까 수능 치러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되게 기분이 상쾌했었어요. 생각보다. 그동안 수능이랑은 되게 많이 다른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원창군은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받았다. 채점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또 나왔더라고요. 성적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과정들도 다 떠올랐지만 또 그게 한순간의 추억으로 다 되고 나니까 네, 제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운동하고 오랜 시간 입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던 원찬군. 그런 원찬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가족이었다. 공부할 때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 열심히 잘하려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건강이었는데 이제 건강도 전에보다 좀 많이 좋아졌는 것 같네요. 다행이고.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 하지만 원창군은 그만큼 성숙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고통의 시기조차도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록 2년 늦게 학교를 들어갔지만 남들보다 늦게 들어간 2년 동안 스스로 좀 철이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서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생기게 됐어요. 삼수가 남들이 보기엔 힘들었는 시기였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남겨준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수능 시험까지는 약 6개월. 원창군이 시험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 그림은요, 개구리가 황새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에 황새의 목을 졸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개구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연이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겐 도전보다는 포기라는 단어가 더 가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의 여정을 끝낼 권리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도전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